사실 많은 대중분들께서 리플 XRP가 이미 너무 가격이 올라서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리플 XRP 더더욱 큰 가격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플 빅뱅의 작가 문창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타임 레버리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리플에 대한 가치 투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리플 급등의 이유와 올해 상승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올해 이제 2025년이 밝았고, 저는 올해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코인, 앞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보여지는 코인이 바로 리플 XRP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많은 대중분들께서 리플 XRP가 가격적으로 이미 많이 올랐지 않냐, 이미 너무 가격이 올라서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차트를 한번 딱 보게 됐을 때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죠. 17년, 18년도 때 5,000원 정도의 선까지 갔다가, 이제 보통 비트와 이더는 20년, 21년도 그 세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 그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다 넘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근데 리플만 그때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 5,000원 갔다가 2,500원 정도 선까지밖에 못 갔단 말이죠. 차트를 봤을 때 삼각 수렴으로 약 7년 정도 가격이 눌려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부터 제이 클레이튼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혐의로서 약 4년 동안의 법적 공방으로 좀 눌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리또 속이라는 그런 약칭 또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금융 생태계가 바뀌어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리플과 또 다이렉트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올해는 리플 XRP 더더욱 큰 가격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말 취임이 머지않았죠. 1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들의 말보다는 우리가 행동에 좀 집중을 했을 때 범상치가 않거든요. 일단 뭐 작년부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가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자문위원단이라든지 고위급 인사들의 자리 교체를 봤을 때 굉장히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앉아가는 그런 스탠스로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 1월 20일과 함께 백악관을 필두로 한 크립토 차르 부서, 그 차르 부서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 생태계를 엄청나게 키우겠다 라고 해서 새롭게 신설된 부서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데이비드 sak스라는 사람, 페이팔의 마피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은 과거에 또 리플 XRP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옹호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도널드 트럼프를 채찍근으로 이제 알려진 일론 머스크 잘 아시잖아요. 지금 도지 부서라고 해서 정부 효율성 부서로 이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인도계 미국인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과 함께 2인 체제로서 이제 연준에 뭔가 인원을 좀 감축하고 이제 돈을 좀 지원을 줄이면서 점점 그런 로봇 시대, 휴머노이드 시대를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서가 신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리플과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 또한 1월 20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게리 겐슬러가 약 4년 정도 끌고 왔다면 폴 애킨스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와 함께 마크 우에다라든지 헤스터 피어스, 이런 인사들, 삼두정치라고 하는데, 이 세 명이 완전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 편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 자체가 제닛 옐런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1월 20일을 기점으로 또한 재무부 장관 또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일어나거든요. 재무부 장관은 누가 되냐면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 됩니다. 펀드 매니지먼트의 대표 주자이고, 과거에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서 최측근으로 또 알려진 사람이면서 이 역시도 친암호화폐 인사라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뭐 경제자문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인사들 자체가 다 암호화폐를 굉장히 받아들이고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특히 올해 1분기에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붐이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역할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가 리플에 투자하기 전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 도대체 언제 생겨난 거고, 이 친구에 대한 미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신 것처럼 꼭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리플은 하나의 회사 이름이에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본사를 위치하고 있고 역사적을 봤을 때 2004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2012년에 현재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에 들어오고 3명의 개발진이 있습니다. 아서 브리또, 데이비드 슈워츠, 그리고 현재는 스텔라 재단에 가 있는 제드 맥켈럽까지 이 3명이 이제 리플사로 들어오면서 XRP 레저라고 하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 안에서 자동으로 그 안에서 네이티브 코인으로 돈이 이동될 수 있게 만든 코인 프로토콜이 바로 XRP라는 코인이거든요.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리플, 뭐 XRP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보게 되면 리플이라는 것은 회사 이름이고 코인 이름은 XRP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XRP의 가치 같은 경우는 리플의 가치, 비전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리플사의 비전 슬로건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정보화 시대, 정보가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제는 정보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입혀가지고 가치까지 이동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리플사의 비전이자 슬로건입니다.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XRP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고 CBDC의 시대가 오게 됐을 때 그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 통화를 바꿔주는 브릿지 통화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리플에서 찍어내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가 출시된 바도 있었고 이제 워낙 지금까지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차트적 패턴 자체가 가격을 꾹꾹 눌러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프링을 놓고 꾹 눌렀다가 이제 슬슬 그 발로 눌렀던 스프링을 서서히 떼주는 거죠. 서서히 떼줘서 좀 원위치에 오게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 사이클마다 쭉쭉쭉 점프를 했다면 리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눌려왔다 보니까 이제 조금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금융 생태계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BIS 국제결제은행이라거나 IMF 국제통화기금, 뭐 세계은행, 월드뱅크 이런 국제기구들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스위프트 1.0 체제, 달러 기반의 그런 체제 자체가 너무나 비싸고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제는 뭔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가 나가는 과도기 속에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국제결제은행과 손을 잡고 그리고 또 5대 기축통화국과 손을 잡으면서 국경 간 결제에서 이제 토크나 지급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고라를 지금 현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QR 결제를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결제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하나의 생태계, 금융 생태계와 리플 네트워크가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지금까지 눌러왔을 뿐더러 2025년 자체가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상승장이 펼쳐질 때 리플 XRP가 굉장히 좀 떠오르는 그런 가격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바인 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신 안요하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리플의 현재 CEO를 맡고 있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 또한 암호화폐 지금 종류가 코인 마켓캡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10,000개가 넘어가고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끄집어내게 된다면 총 망라해서 20,0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중에서 99%가 저 또한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 그리고 어떤 쓰임, 효용성을 갖는 활용이 되는 코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리플 XRP가 모든 암호화폐를 총망라했을 때 가장 유틸리티가 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암호 자산, 디지털 에셋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 상승의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이 2017년, 18년도에 그 두 번째 사이클 때 업비트 기준 4,925원까지 지금 거기가 딱 역사적 최고점이거든요. 아직 그 가격까지는 못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앞으로도 좀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제 1월 20일을 기점으로 SEC의 세대 교체로서 법정 명확성이 좀 확실히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적인 예측은 너무 조심스럽고 당연히 뭐 저 또한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5 정도는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원화 기준으로 한 7,000원 선은 충분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 좀 레인지가 크긴 하지만 최소 정고점을 넘어서 한 5달러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1분기 안에 연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 전략 자체를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굉장히 분할 매수를 좀 습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적금 넣듯이 살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살 수도 있지만 주기가 굉장히 짧을수록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는 이런 결과치가 있거든요. 실제로 뭐 코빗 리서치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진들의 논문을 봤을 때도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분할 매수,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했을 때 이 샤프 비율까지 높아가면서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더라. 이 결론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개씩 샀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리플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30개 좀 부담돼 가지고 이제 한 20개 정도씩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단기 매매를 해야 할까요? 펀더멘탈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근데 일단 사실 투자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뭐 정말 차트를 공부해서 단타 트레이너의 영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쪽이랑은 좀 거리가 멀고 가치 투자랑 펀더멘탈에 집중해가지고 사이클 투자를 하는 쪽에 이제 속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온라인 금으로서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이제 완전히 인정을 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이제 새로운 자산군의 형태다. 과거에는 폰지 사기다, 돈 세탁의 지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좀 이제 그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좀 인정하면서 현물 ETF도 작년 기준으로 좀 뚫렸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점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리플 또한 당연히 저는 이제 사이클을 보면서 점점 중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이 리플 또한 반드시 천천히 수량을 모아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저도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 웬만하면 정수 단위로 이제 한 개 정도는 꼭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한 개 정도는 꼭 자손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XRP 같은 경우는 최소 1만 개에서 한 2만 개 정도는 이번 사이클 말고 다음 사이클 뭐 한 2030년 아니면 뭐 10년 더 바라보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길게 비전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의 경쟁 상대는 달러가 아닌 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파월 의장이 말을 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달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제 실물 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제 온라인 패러다임에서의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뭐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은 뭐 어리석은 행동이라거나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 이력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연준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 이게 정말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연준 페더럴 리저브, 뭐 페드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맞지만 조금 더 실체로 들어가게 되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그 사립은행의 집합체의 모음집이 바로 연준이거든요. 그 사립은행이라고 하면은 월가의 세력들, 뭐 JP 모건이나 웰스파고, 뭐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골드만삭스 이런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월가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100% 연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행들의 행동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은행들의 뒷배, 배후 세력에는 어떠한 대주주들이 있고 어떠한 자금이 묻어 들어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5개의 은행의 뒷배 대주주 목록을 봤을 때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지금 현재는 1.5경 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이 굉장히 큰 포션을 가져가고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뱅가드라든지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이런 유대계 자본, 그 뿌리가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으로서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들이 영국을 제패하고 유럽을 제패하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고 이제 달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쪼록 연준이라는 그 자체가 뒷배를 봤을 때는 그 빅5 자산 운용사가 움켜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최근에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그거 내재적 가치가 없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결국에는 JP모건이 현재 비트코인 ETF, 뭐 피델리티의 ETF라든지 블랙록의 ETF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언론, 미디어만 볼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뒤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단행하고 어떤 자리바꿈을 하면서 어떤 인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포진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뭐 파월 의장이 뭐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미국이 과연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런 비축 자산을 포기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통해서 굉장히 현물 ETF로 많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3대 채굴업체가 있어요. 라이엇 플랫폼이라든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최근에 마라홀딩스로 이름이 바뀌었고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든지 클린스파크, 헛에잇 다 미국 이제 채굴 업체 대형 기업이거든요. 이 뒷배를 봤을 때도 아까 언급드린 그 빅5의 자산운용사 있죠. 블랙록을 필두로 한 유대계 자본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대중분들께서 알고 계실 미국의 BI 회사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대표적인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비트코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최근에 500지수로도 편입이 됐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주주를 보더라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월가의 그런 금융 세력들이 있고 그 뒷배는 블랙록을 필두로 한 5대 자산 운용사들. 즉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를 필두로 연준은 뒷배를 필두로 채굴 업체를 필두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필두로 그들은 계속 온라인 금을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달러의 역사를 한번 생각했을 때 과거 1944년이었죠. 금 1온스를 35달러에 패깅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금 70%를 가지고 있다라는 명분으로 달러를 기축통화화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의 역사가 점점 붕괴되고 있고 탈달러화 국면으로 점점 나아갈 것이면서 이제 국채에 대한 그런 금리가 낮아질 거로 보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는 실물 금을 기반으로 달러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금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2의 기축 통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암호화폐를 급부상하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책의 내용에 쓴 것처럼 리플 XRP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 연준의 뒷배, 그 빅5 자산 운용사죠. 그들이 과연 그 화폐의 패권을 누구한테 넘겨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았을 때 아니라는 거죠. 웬만하면 그 돈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쉽게 넘겨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뭐 브릭스가 계속 급부상하고 있고 오펙 플러스까지 가세가 되면서 탈달러와 헤게머니가 점점 무너지고 오일머니도 지금 붕괴가 되면서 위안화, 뭐 루브라 이런 걸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브릭스라는 그런 자체 역시 미국에서 2001년에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이라는 경제 책임자가 만든 하나의 명칭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달러의 수명이 끝난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 자체를 이제 실물 기반에서 온라인 기반, 메타버스 기반, 웹 3.0 기반으로 옮기는 과정에 비트코인을 이제 2009년에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화된 코인, 본인들이 굉장히 쥐락펴락할 수 있는 코인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바로 리플 XRP, 미국의 회사가 있고 중앙화된 코인이면서 리플 재단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초기 투자자를 보고 리플의 초기 개발자와 어떤 유착관계를 밀어보면 아까 언급드렸던 그 연준의 뒷배와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도 가격을 눌러왔던 걸 보게 되면 대중들은 못 사게 하면서 뒤에서는 그들끼리 부의 분배의 어떤 시간을 보내왔을 것이다. 어느 순간이 되고 ISO 2002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 표준이 이제 탑재가 되게 되면 리플이 엄청나게 급부상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엄청 유명한 말이죠. 무릎에 사서 어깨 부분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사이클이라는 걸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하나의 기준점이 되거든요. 작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네 번째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반감기 지나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있다가는 항상 이렇게 좀 큰 상승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항상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면 시간이 좀 지나서 이더리움이 오르고 이제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순환매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4년 주기에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 있구나. 근데 그 시기가 또 드라마틱하게 미국의 대선 시기와 연관이 되고요. 미국을 통한 그런 금리 조정,
QE와 QT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돈 풀기와 돈 찍어내기, 돈 걷어들이기의 사이클과 또 맞닥뜨려지면서 반도체 사이클과 같은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까지 맞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2025년 이 시점 너무나 중요한 이제 바나나 존에 가기 전 단계라고 보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무릎에서 어깨에 판다라고 했을 때 좀 허리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좋게 보면 이미 좀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어깨와 머리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고위급 인사들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의 움직임이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이제 빅테크, 핀테크 그런 기관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스탠스가 취해질 거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포모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를 기준으로 1분기, 이제 1분기와 4분기를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1분기에는 한 150K에서 160K 정도 비트코인 기준이거든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하나로 한 2억 원 선은 조금 넘어줄 수 있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예측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좀 오른 이후에 그들이 또 이더리움 쪽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이동되고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올리는지를 또 봐야 될 거긴 한데 최소한 그래도 한 원화 기준으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충분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해킹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위험해진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 자체는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나온 그런 이슈가 아니라 사실 저번 사이클에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대중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의 뭔가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같이 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 이론적인 부분을 미뤄보아도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해킹 이슈라든지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 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수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 이론에서 이제 정보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하나의 그 단위가 있거든요. 퀀텀 비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줄여서 이제 큐비트라고도 불러요. 지금 현재 이제 거론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자체가 구글에서 만든 글로우라고 하는 하나의 양자 컴퓨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의 그런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해킹하기 위해서 필요한 큐비트의 개수가 3천만 개가 넘어갑니다. 3천만 개 정도의 이상의 그런 정보 시스템의 어떤 큐비트 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비트코인을 뚫어버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구글이 딱 갖추고 있는 큐비트의 개수는 100개 정도, 한 105개 정도 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러면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이후에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 이론상 이렇게 나오겠지만 하지만 또 비트코인을 완전히 해킹하기에는 비트코인이 또 해킹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하드포크라고 하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드포크가 되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도 또 하나의 산업으로 계속 성장하듯이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개발자들의 어떤 그런 디벨롭먼트로서 또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가 뭐 서로 물고 뜯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어떤 공존의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드포크라고 하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다른 암호 체계를 풀지 못하게끔 이제 더 두껍게 벽을 쌓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은 하드포크에서 이미 또 라이트코인이라는 코인이 나와서 디지털 은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을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조금 더 보안성이라든지 확장성을 탄탄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대중분들께서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쪽의 시선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권도형을 필두로 한 테라루나 사태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사기 피해가 좀 빈번했다 보니까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친화적이진 않으신데 일단은 저는 뭐 투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와 안정성이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시고 비트코인의 포션을 조금 더 높게 한 50%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사실 이상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을 했을 때 한 50% 정도는 비트코인 넣으시고 한 20-30% 정도는 이더리움에 넣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 뭐 예를 들어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뭐 리플도 당연히 들어가고 에이다나 도지코인과 같은 이런 코인들, 솔라나 이런 코인들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이상적이고 되게 보수적인 투자죠. 저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에 공부하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 공부하고 리플에 대해 공부하면서 진짜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가
정말 블록체인이 탄생한 배경 자체를 리플 XRP가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블록체인의 대장격으로 떠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됐어요. 제 포트폴리오의 한 50% 이상이 비트코인이 당연히 이상적인 건 맞지만 저는 XRP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하고 있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뭐 비트가 좋다, 이더가 좋다, 리플이 좋다, 이것도 물론 뭐 시가총액에 따라 볼 수는 있겠지만 그 해당 코인, 프로토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어떤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떤 유착관계를 통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미래에도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뒷배가 탄탄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수반하시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